지난 시간 오다 노부나가가 힘으로 권력을 쟁취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면 원성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오다 노부나가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임철군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면 눈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자가 있습니다만 눈에서 먼 자 혹은 나도 힘이 좀 있는데 라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반기를 들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힘을 더 키우거나 아니면 구스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다 노부나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다 노부나가 교토에 들어가서 입성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충주 전국시대의 패자가 된 거지 진시황이 된 건 아니에요. 싹 통일해갖고 복속시킨 건 아닙니다. 아직 복속 안 한 집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쪽은 뭐 손도 못 대고 있고 모리 가문이 100만석이 넘는 영주고 그 또 서쪽에는 휴주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도 지금 뭐 복속을 안 한 상태고. 그러면서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네. 오다 노부나가 군하고 당시 교전을 벌이고 있던 홍간지 겐요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에스기 겐신하고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겐신한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겐신이 그래? 라고 해버린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겐신하고 나하고 동맹인데 왜 나의 적군한테 지원군을 보내? 이러면서 동맹이 파탄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쇼군 요시아키가 노부나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여러 사람들한테 또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부나가 포위망을 완성을 합니다. 여러 가문들이 오다 노부나가를 둘러싸고 포위망을 형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에스기 겐신이 당시에 가장 무력이 센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겐신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 오다 노부나가 좀 어떻게 해달라. 어찌됐건 쇼군은 자기니까. 그러니까 겐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교토로 상경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 군의 주력 부대들은 사이카슈라는 지역에서 원정 작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 한 8만 정도 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 실제 교토 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부대는 한 3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병력을 시바타 가스이에라는 흔히들 사천왕 중에 한 명이라고 꼽는 이 장수한테 맡겨놓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3만 군이 그럼 약한 부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스이에 휘하 장수로 하시바 히데요시, 뭐 다키카와 이치마스, 마에다 도시에 등 당시에 내노라는 쟁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시바타 가스이에가 하시바 히데요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두 장수가? 네. 네네. 어디 저 근본도 모를 어디 아시가루 출신 같은 저런 게 어디 나랑 같은 급을 먹으려고 그래. 이런 의식이 있어서 히데요시가 뭘 건의하면 자꾸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생기니까 겐신군은 오고 있는데 겐신군이 오기 전에 방어 작전을 하려면 네. 먼저 유리한 지대를 점령을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자기들끼리도 분란이 생기니까 진군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부나가군은 간신히 대도리가와 하천을 도강을 해서 그 일대까지 진출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겐신군이 다 점령해 놨거든요.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곳들을. 어쩔 수 없다. 퇴각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여기 판단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퇴각하는 거를 그냥 둘 리가 없죠. 군신이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리가와 하천을 다시 도강을 해서 건너가는데 선두부대 넘어가고 본대 넘어갈 때쯤 해서 겐신군이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무려 1,000명이 전사를 하는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겐신군은 오다 노부나가군을 격퇴시키고 자기들도 본진으로 다시 돌아가요. 병량이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다음 원정을 준비를 하다가 원인불명으로 급사를 합니다. 49세 나이. 겐신이요? 네. 노부나가는 졌지만 이긴 거가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어쨌든 운이 좋긴 좋았죠. 죽어줬으니. 거칠 건 없는 시대는 맞습니다. 소수병력으로 그래서
뭐 이제 내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후지산 유람도 떠나고 그렇게 뭐 유유자적하게 있고 그래서 호조 가문도 칙사를 보내서 축하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시바 히데요시가 건의를 합니다. 죽은 때가 왔습니다. 모리 가문을 쳐야 됩니다. 제게 지휘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네가 해라 라고 이제 노부나가가 승인을 하게 되죠. 이 오다군의 여러 장군들 중에 분별지하고 통찰력 그리고 전술적 창의성 뭐 전술적 고려 요소를 식별하는 식견 이런 것들은 탑 오브 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히데요시에 못지않게 노부나가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 또 있었어요.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인물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이 원래는 다른 곳에서 전선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노부나가가 이때쯤 돼서 이 미스히데의 전선 지휘 임무를 해제시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접대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고 나서. 근데 서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또 히데요시한테 저 멋있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모리 가문 정보를 맡기냐. 근데 하시바 히데요시가 자기 임무 수행을 잘했으면 사실 별 탈이 없었을 것 같은데 모리 가문 침공 작전을 하는데 지원군에 막혀가지고 공세 작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주군한테 원군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미스히데가 적임자다. 너가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거죠. 미스히데가 출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노부나가는 파리 투나잇 하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신료하고 이제 승려 한 40명하고 혼노지에서 신나게 즐기고 막 승려들 바둑 두는 것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바둑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하고 만취한 상태로 이제 잠들었는데 6월 1일 밤 미스히데가 병력 1만 3천을 이끌고 가메야마 성에서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다 노부나가를 토벌한다라고 부하들한테 공포를 하죠. 그러면서 진경로상의 수상한 자들은 모조리 참수해라.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고한 농민들이 한 30명 정도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쯤에 혼노지에 도착을 해서 혼노지를 완전 포위한 상태로 불을 질렀어요. 그 노부나가의 가신과 병력들은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했지만 역부족으로 전부 전멸하고 노부나가도 창과 활로 끝까지 저항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시중 들던 여성분들을 대피하게 퇴로를 열어주고 자기는 불타는 어전 안에서 할복으로 생을 마칩니다. 사실 노부나가 큰 실수한 거죠. 어쨌든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는 당시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했던 게 지원군으로 가라고 한 적은 딱 교토를 지나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교토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었던 게 가는 코스에서 내가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사단 병력이 이렇게 요즘 말로 서울로 들어와서 지나간다면 요즘같이 쿠데타 걱정 안 하는 시대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게 됐다는 건 미스테리하게 비스테리해요. 그런데 뭐 이렇다고 역사가 끝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자, 오다 노부나가의 자리, 이 권력 다툼이 또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시바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사망 소식을 숨긴 채로 전군은 신속하게 교토로 회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모리와 싸우고 있던 히데요시가. 네. 그래서 모리 가문에는 화해를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스히데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연결 작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에 자기가 접선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연결을 다 파괴하는 공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카가와 기요히데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스히데랑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연결 작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네. 그쪽에다가 이렇게 사절을 보냅니다. 주군께서 살아서 퇴각 중이시다. 나는 지금 신속하게 주군에게 합류를 하고 있다. 고도의 정보 심리전이죠. 당연히 거짓말이고. 여기에 기요히데가 넘어가서 미스히데한테 합류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정보 심리전을 곳곳에다가 실시를 해요. 그래서 미스히데는 연결 작전을 할 내외부 세력이 다 붕괴가 돼요. 정치를 잘하는. 그러니까요. 네. 이제 히데요시는 머리를 사사사삭 돌려가면서 다시 교토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스히데의 연결망들도 다 끊어가는 이 와중에 미스히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스히데는 이 노부나가 제거에 성공한 다음에 교토를 먼저 제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부나가 잔당들을 다 잡아들여요. 3일 천하를 누리고 있었겠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부나가의 본거지인 아즈치성을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다음 단계 계획이었나 봐요. 교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즈치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오미를 평정하는 게 아마 계획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즈치성의 성주가 그 성으로 오는 세다시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네. 그 일대 교량을 파괴하고 아즈치성에 불을 지른 다음에 퇴각해버려요. 어이구. 근데 지금 같은 전문적인 가설공병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다리 가교 만드는데 3일이나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작전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안 되겠으니까 우에서 오미 지역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아즈치성을 다시 점령을 해요. 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제보를 병사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천하인의 군대다 이렇게 사기를 진작을 시키죠. 천황도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때쯤 돼서 이제 사신을 보내요. 책사를 보내가지고 교토의 치안을 맡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미스이데는 자기가 모발에 성공한 줄 착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주변 세력이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연결을 시도를 하는데 주변 성주들이 다 미스이데한테 가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스이데에게 가담한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스이데 작전은 히데요시가 교토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 있으니까 교토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 아즈치, 오다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그만한 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모리가 좀 싸워주면은 히데요시는 중간에 낀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모리 가온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분들이 이러잖아요. 가늘고 길게 살자. 모리가 발목을 못 잡았죠. 네, 평생 그런 짓 안 했어요. 잘 가, 조심히 가. 멀리는 못 간다. 그런 세력 상태에서 교토 동부 세력도 장악을 못하죠. 더 동쪽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는데 뭐 전혀 뭐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미스이데와 히데요시가 맞붙게 되겠네요. 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야마자키 전투입니다. 제가 좀 전부터 계속 이번 시간에 정보심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대상은 적군만이 아니에요. 아군도 대상이거든요. 정보심리전의 대상은 민간 세력도 대상이고요. 이거를 히데요시가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미스이데는 좀 군사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은 히데요시 군이 접근하니까 미스이데는 요도성, 쇼르지성 이 두 곳을 급하게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전군을 교토로 집결을 시켜요. 한편 히데요시는 그냥 접근하지 않습니다. 교토 일대에 먼저 간첩을 보내가지고 소문을 퍼뜨려요.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이죠. 저 미스이데의 간악한 칼날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충성심이 있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감이 끓겠죠. 미스이데에 대한. 그러고 나서 이제 11일쯤에 히데요시가 한 편의 연극을 또 연출을 합니다. 비분간개하게 군사들 다 모아놓고 주변 다이묘들도 보고 있는 앞에서 고수설한이라고 내세우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눈물로써 죽은의 원수를 갚는다 하고 자신의 상투를 잘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간복한 지역 다이묘들이 이제 히데요시 편에 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스이데보다 군세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히데요시 군의 군세가 4만 명 정도고 미스이데 군의 군세는 1만 6천 명 정도로 이제 적혀 있어요. 반란 일으켰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미스이데 입장에서는 1만 6천으로 4만 대군을 막아야 되잖아요. 최전선의 작전기지로서 쇼르지성을, 좌익의 작전기지로 요도성, 우익의 작전기지로 엔묘지가와 일대에 군영을 설치를 해서 이 세 가지의 지역을 연하는 전선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미스이데군은 기본적으로 반란군이고 거기다가 히데요시가 계속 정보심리전을 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포진은 적절한 포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서전에서는 히데요시 군이 이 좁은 소록길로 접근을 하다가 선봉 부대가 기습을 받으면서 거의 전멸할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데요시 군의 후속 부대가 오고 미스이데 군의 후속 부대도 도착을 해서 서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여요. 돌파가 너무 지지부진되니까 히데요시가 5,000기 정도를 엔묘지가와 일대 하천을 은밀동항을 시켜서 우회 기동을 시킨 거예요. 그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미스이데 군이 이 기습 공격에 패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미스이데 군 전체에 퍼져서 전군이 동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기가 뚝 떨어지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미쓰히데 군이 패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히데요시 군이 이거를 맹렬하게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쓰히데가 직접 지휘하던 5,000기 정도가 간신히 쇼류지성으로 퇴각하는 데 성공을 해요. 나머지는 전부 교전 중에 전사하거나 탈영했어요. 성 안에서 방어하고 있는 부대 입장에서는 바로 공격하지 않아도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그것도 동요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5,000기도 흔들흔들 하다가 700명 정도 남고 대부분이 탈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쓰히데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자기도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어디서 누구?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이키의 죽창에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고 할복했는데 가신이 카이샤쿠를 해줬다는 설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참 쓸데없는 감정 동요 때문에 이렇게 네. 마무리가 돼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히데요시가 무자비한 탐색 경멸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케치 가문에는 승적, 그러니까 절에 출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러면서 모조리 도륙하면서 16일까지 오미 지역 일대 전체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정의 변화에 휩쓸려서 반란을 일으켰던 미쓰히데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히데요시, 그리고 아직까지 호주와 모리 쪽도 총벌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재밌어질 다음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미쓰히데의 반란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일본 전국은 다시금 혼돈에 빠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휘하의 세력을 결집해 다시 통일에 나선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인 노부타카를 비롯한 반 히데요시 세력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더불어 당대 최강의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가담하면서 히데요시를 위협하는데 일본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구상한 전략은 무엇이었나?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4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